네, 다양한 분야 전문가 모시고 인사이트 구하는 시간입니다. 자, 미국은 지난 8월이었죠. 반도체 지원법으로 반도체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선언했습니다. 이번엔 EU입니다. 2030년까지 역내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기존의 9%에서 20%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 반도체법 시행 합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반도체 업계에 미칠 영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민복 대신증권 기업리서치부 반도체 연구원 이른 시간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이르죠, 저희가. 네, 새벽부터 준비를 해주셨을 것 같은데요. 장 전에 해야 되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해해 주셔서. 자, 다음 주에요. 삼성전자 잠정 실적치는 발표가 됐지만 이제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어닝 쇼크가 나왔었는데 실제 잠정 실적에 있어서의 그 수치들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27일로 예정되어 있는 컨퍼런스 콜 어떤 수치들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기본적으로 삼성전자가 분기별 영업이익을 10조씩 이상 내는 거에 익숙하셨던 분들께는 이번 수치가 조금 낮게 느껴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6천억 원이라는 이제 흑자 수치가 네. 영업이익으로 나왔는데,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 분기 같은 경우에는 그 대단한 삼성전자가 영업 적자를 기록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그렇죠. 이제 시장에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근데 그런 우려들에 비했을 때 이제 뭐 휴대폰 갤럭시 S23의 판매 호조라든지 아니면 메모리 쪽에서의 가격이 생각보다 조금 덜 하락했다는 점이라든지 이런 점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어쨌든 흑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저 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양호한 성적표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 실적 발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제 삼성전자의 감산 발표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외적으로 잠정 실적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감산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을 해줬고요. 근데 이제 다만 그 자료에는 삼성전자의 감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나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규모가 과연 어느 정도가 될지가 이번 실적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1분기 같은 경우에 메모리의 출하량이 그렇게 많이 올라오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네.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반면에 2분기에는 조금이라도 이게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관전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산을 발표를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상황이 그만큼 어렵다는 그렇죠. 어떤 방증인 것이죠. 그래서 네. 저희가 뭐 반도체의 겨울이다라고 하는데 결국 이제 이 겨울을 끝내고 싶다는 의지를 어느 정도 보인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의 감산에도 반도체 업황의 봄 찾아오기까지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 아직 이렇게 시장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고가 정리가 일단 돼야 될 것이고 그 이후에 가격의 턴어라운드가 나와야 되는데 이 턴어라운드가 언제 나올지, 그리고 이 턴어라운드에 V자 반등을 볼 수 있을지 아니면 반등 자체의 각도 또한 문제가 좀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어떤 반도체 봄이 찾아오는데 변수가 많다기보다는 네. 시간이 조금 얼마나 걸리냐 이 문제인 것 같아요. 시간의 문제?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올해 하반기에 급격한 가격 반등이 나올 것이냐라고 이제 여쭤보시면은 급격한 가격 반등은 나오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보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어떤 재고가 너무 많기 때문인데 그 재고는 어쨌든 언젠가는 피크를 찍고 내려오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피크를 찍고 3분기부터 내려올 걸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재고가 내려오는 추세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고객들이 이제 제품을 달라고 했을 때 당시 재고가 너무 많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가격을 계속 이제 인하할 수 있는 압력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가지고 수요가 하반기에 생각보다 괜찮더라도 가격의 급등은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겨울이 어느 정도 끝나갈 수 있다는 거는 확신이 있지만 사실 올해 연말까지는 계속 겨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봄이 오기는 오지만 오는 데까지 시간은 좀 걸릴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반도체가 워낙 경기 민감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세게 올 것이냐에 따라서 전문가들의 그 판단이 달라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세게 오면 결국은 수요가 상당히 둔화될 것이고, 그러면 가격 턴어라운드 자체도 좀 늦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사실 이제 제가 매크로 애널리스트가 아니다 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긴 한데
일단 이제 저희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가 어쨌든 하반기에 오긴 온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사실 뭐 이미 시작됐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하반기 반도체 수요가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IT 제품이라는 것이 경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동안은 IT 제품의 수요가 사실 크게 올라오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우선 EU 관련돼서 저희가 어제 또 소식이 나왔습니다. EU의 반도체 법 시행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고 우리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오히려 반도체 소부장한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어요. 발표를 했습니다. 전문가에 따라서도 얘기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국내에 대한 영향, 업계에 대한 영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사실 소재, 부품, 장비 같은 업체들의 경우에는 사실 수혜가 맞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 EU의 62조 원 투자 반도체법 같은 경우에 국내 대형 반도체 업체들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 62조 원 투자의 대상이 거의 이제 메모리보다는 비메모리에 조금 많이 집중되어 있을 걸로 보고 있고 특히 이제 국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중장기 투자 로드맵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투자를 발표를 했고 뭐 국내에도 발표를 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유럽에 새로운 공장을 짓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혹은 짓더라도 좀 먼 나중에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법이 타겟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인텔과 대만의 TSMC 위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TSMC와 인텔을 겨냥한 법안인 것으로 보고 계신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자, 이제 미국의 칩스 액트로 좀 넘어가서 지금 국내에 미칠 긍정적인 요인, 또 부정적인 요인을 좀 나눠서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미국 반도체법 자체만 놓고 보기보다는 조금 큰 그림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미국 반도체 지원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미중 분쟁의 결과로 나온 좀 5가지 제재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법을 그걸 따라가지고 보조금을 주는 것은 당연히 국내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것이겠지만 이거에 가드레일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가드레일 조항에 따라가지고 중국으로의 투자가 10년간 이제 제한이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물론 어떤 일정 수준의 업그레이드는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반도체 제재에 의해 가지고 어차피 중국의 팹은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첨단 반도체 공정을 위한 장비 자체를 저희가 중국에다 넣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반도체 지원법 자체는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는 어떤 저는 이제 협상을 잘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그걸 잘했더라도 업그레이드를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반도체법 자체에 따른 보조금을 받는 거는 필수라기보다는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각 기업에서 불리하다라고 판단할 경우에 보조금을 수령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최근 보도에 따르면은 어제 TSMC 같은 경우에도 보조금은 수령을 하고 싶지만 이 조건엔 동의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재협상을 진행 중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국내 업체들도 뭐 그런 방법을 채택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이 제약을 받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은 아예 수령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에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가 있는데요.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들도 분명히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반도체 업계 입장에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얻어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 적용 유예, 반도체법의 적용 유예를 얻어내는 것이 더 우선적일지 아니면 대중 수출 관련된 기술 수출 관련된 기준을 높이는 것, 이게 우선순위가 좀 있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적으로 그 말씀해주신 유예 같은 경우는 반도체법, 칩스 액트라고 불리는 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 유예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첨단 공정을 위한 장비를 중국으로 반입하는 것, 이게 금지가 됐는데 이제 작년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유예 기간으로 둔 것입니다. 네, 우선 이 유예 같은 경우에는 1년을 더 얻어낼 수 있으면은 얻어내는 만큼 저희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현재 이번 어떤 협상의 결과로 그 1년의 유예만 더 얻어낼 수 있더라도 이게 국내 업체들에는 굉장히 큰 수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최근 반도체 주가들이 좀 탄력을 받았습니다. ETF도 관련해서 좀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반도체 섹터에 대한 투자 전략도 좀 같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반도체 주들의 주가들이 상당히 올라온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박스권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돌파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주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투자 전략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메모리 관련 반도체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지금 필요한 트리거가 상당 부분 나온 상황입니다. 지금 업계가 계속 기다려왔던 삼성전자의 감산이라는 확실한 카드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더욱 그렇고요. 이제 소부장까지 영역을 확대를 한다면은 기본적으로는 소재와 부품, 장비 모두 이제 주가가 좋은 상승 흐름을 보일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들의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올해 작년 대비 조금 낮아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반도체 소부장 같은 업체들의 경우에는 전방의 상황이 각 기업의 실적보다 조금 더 큰 영향을 보이는 모습을 많이 보여왔고요. 다만 이번 사이클의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장비주를 소재나 부품주보다 우선적으로 추천을 드린 이유가 과거 사이클에는 감산이라고 하는 요소가 없었습니다. 과거 사이클에는 투자 축소와 이제 투자 증가라는 이런 요소들만 있었는데 이번 사이클에서 처음으로 감산이라는 요소가 들어오면서 소재랑 부품 업체들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사이클에 빗대가지고 예측을 좀 더 할 수 있는 장비주를 현재를 선호하고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자료들을 보면은 지난 사이클 그것이 지금 16년이 됐건 그 전이 됐건 지난 사이클과 비교해서 가격과 아니 업황의 분위기를 굉장히 비교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와 가장 흡사한 사이클은 언제 나왔다고 보시나요? 저는 현재 같은 사이클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과거 16년 사이클에 빗대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저 같은 경우 이번 사이클이 굉장히 다른 사이클과 다르다라고 느끼는 게 지금 투자를 이만큼 축소했던 적도 없고요. 감산을 했던 적도 98년 이후로 없고요. 재고가 이렇게 높았던 적도 없고요. 과거 지금 역사적 고점의 2배 수준이니까요. 그리고 수요가 사실 이렇게 큰 폭으로 둔화됐던 적도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역사상 처음으로 디램 같은 경우 빅그로스 역성장이 나올 정도로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과거 사이클에서 이제 배워오는 것이 중요하고 어떤 큰 흐름에서의 특징들은 가져올 수 있지만 이번 사이클은 다른 사이클과 다를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발표하신 업종 리뷰를 보니까요. 단기 트레이딩이 아닌 6개월 이상의 보유를 강력 추천하신다 이렇게 읽었습니다. 맞습니다. 감산 감사하다라는 제목의 리뷰를 잘 봤는데요. 좀 궁금한 것이 그 전방 산업에 대한 수요를 말씀하시면서 그럼 각각의 섹터 예를 들면 서버, 클라우드 서버, PC 등등의 각각의 섹터에 대한 전망도 다 해보셨을 텐데 그거 한 번만 좀 더 짚어주시죠. 네. 우선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수요는 좀 안 좋다라고 가정을 하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많은 분들께서 조금 희망의 끈을 가지고 계신 게 서버 투자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올해 서버 수요도 크게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챗GPT로 인해서 증분 수요가 조금 발생 중인 것은 기본적으로 사실입니다만 크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서버 인프라를 구축하는 업체들이 한편으로는 AI 연구에서도 선두에 있는 업체들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챗GPT가 나오기 훨씬 이전부터 AI의 강력함에 대해서 인지를 충분히 하고 있었고 그 기존의 투자 계획에는 이런 투자에 대한 수요가 다 녹아들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인텔의 서버용 신제품인 사파이어 레피즈에 대한 수요가 서버 업체들의 쪽에서 좀 좋지 않게 감지가 되고 있어가지고 서버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올해보다는 내년에 조금 더 서버 투자를 늘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서버 출하 대수 기준으로는 작년 대비 비슷한 정도 수준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PC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9년과 21년에는 성장을 하긴 했지만 2015년 이후로 이미 좀 포화가 어느 정도 돼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출하 대수는 계속 감소 추세였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감소 추세가 좀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이엔드 컴퓨터보다는 이제 좀 로우엔드 PC 쪽에서 재택근무나 원격 교육을 위한 수요가 빠지면서 좀 줄어든다라고 보고 있고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가 현재 가장 애매한데 중국 스마트폰 수요가 가장 큰 이제 스윙 팩터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1월까지의 중국 스마트폰 데이터가 상당히 좋아가지고 저도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만 2월 데이터를 보면은 사실 좋진 않아 보이고 3월 같은 경우는 다시 또 조금 괜찮아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 추이를 계속 관찰을 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어쨌든 중국이 리오프닝 한 점 자체는 사실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소비가 돌면서 전체적으로 어떤 수요가 조금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스마트폰 수요가 키팩터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반도체 업종의 이모저모 인사이트 전해주신 위민복 연구원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